안녕하십니까. 법원직 기초 강의를 맡게 된 정통입니다. 오늘부터 약 5주 동안의 법원직 기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인데요. 총론 5주 동안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총론이 약 2주 반, 그 다음에 강론이 2주 반 이렇게 해서 5회에 끝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진도가 꽤 빠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하고 시험에 나올 부분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법정주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법정주의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죠. 그래서 조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그렇죠? 조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조형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그렇죠? 형벌은 뭐에 의하도록 하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자는 게 조형법정주의입니다. 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도록 합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만든 거죠. 국회라는 건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이 뽑은 거죠. 그렇죠? 즉 범죄 형벌이라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바로 조형법정주의입니다. 누구의 인권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임입법 금지라든지, 왜 국회가 하기로 했는데 행정부가 하면 안 되겠죠. 위임입법 금지.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약속하지 않은 형벌을 부과하는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 금지, 적정성 원칙이었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이론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뭐가 시험에 나옵니까? 이게 대한 판례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판례를 암기하시는데 위헌 위주로, 최신 판례 위주로 암기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전부 다는 해드릴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봅시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렇죠? 기준을 좀 잘 잡으시면 되겠는데,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률에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준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실체형법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점을 좀 놓으실까요? 여기에 출제는 집중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행위 시에 있지 않았던 실체적 의미의 실체적 의미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 국회가 만든 법률이지만 실체형법에 대해서 이거 소급 적용해서 범죄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피고인에게 불리해야 되죠. 불리해야 됩니다. 유리한 소급 적용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리한 소급 적용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용어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하고요. 소급 적용될 수 있는다는 말하고요.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언어적 의미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문제를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이 언어적 의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겠어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실체형법을 소급 적용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가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좀 당기겠습니다. 팔이 계속 부딪혀서요. 예. 그럼 봅시다. 그렇죠? 피고인에게 불리해야 되죠. 그렇죠? 유리한 것은요. 피고인이 유리하니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리어 소급 적용해야겠네요. 유리한 거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인지의 소급표 있죠. 그렇죠? 옆집 아저씨 물건 훔쳤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래? 넌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 이게 출생시까지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친족상도리가 적용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그린을 먹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분받았는데 사실은 가그린을 먹었던 거지 알코올을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알코올이한 음주 추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무면허 운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위헌 소급표죠. 위헌이 되면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죠. 그렇죠? 특히 위헌무죄의 소급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었습니다. 헌재법이. 그렇죠? 옛날에는 위헌무죄가 되면 계속 소급해서 다 뭐가 무죄가 될 수 있었는데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손을 봤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최종 합헌시까지.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것은요. 누가 지정한 거예요? 국회가 지정한 거죠. 그렇죠?
국회가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금지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법원이 제정한 판례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소급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더 봅시다. 실체형법입니다. 실체형법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실체형법에는 그렇죠 적용되지만 형법이 아닌 거 있죠. 보안처분 형법입니까? 형법이 아닙니까? 보안처분 형법이 아니죠. 왜? 형벌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안처분이라든지 소송법 등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보안처분에 관해서는 약간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판례 입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행위 시에 없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라 할지라도 소급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처분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실판이 적으니까 좀 겹쳐집시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뭐 할 때는 예외적으로 형벌과 유사할 때 있죠. 형벌과 유사할 때 사회봉사명령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뭐하고 똑같습니까? 징역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칙이 있을 때는 부칙에 따르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시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그렇죠?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보호관찰입니다. 형벌이야 형벌이 아니야? 형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보안처분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행위 당시에 판례입니다. 판례. 그렇죠.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위 당시에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소급표 금지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3번.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입니다. 그렇죠? 판례 규칙은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뭐라고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식적 의미의 실체형법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고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뒤로 갑시다. 주행법정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주행법정주의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피고인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실체형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임위법을 금지하는 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치해석을 금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형면제 사유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형면제 사유 뭐가 있겠습니까? 인적처벌 조각 사유는 신적 상도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처벌 조건인 파산범죄에 있어서 파산이 된 사실 혹은 사전수뢰죄에 있어서의 공문이 된 사실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 형면제 사유를 좁게 인정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입니다. 방금도 체크했죠. 사회봉사명령은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안처분은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니까 뭐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징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판례의 원칙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요.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으니까 행위시법이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상당하다가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판례인데 이거는 잠깐 여기를 지우고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자장치 부착명령입니다. 판례가 몇 개 있죠?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전자팔찌, 전자발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붙이면서 A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전자팔찌, 전자발찌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형벌이겠어요? 보완처분이겠습니까? 이거는 보완처분입니다. 그죠? 왜? 장래의 성범죄를 할까봐, 장래의 음주운전을 할까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완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단 부칙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부칙에 관한 것은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2013년도 판례였는데 그때 잘 안 나왔어요. 지금은 시간이 2016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단 부칙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부칙대로 따른다. 그거보다는 나올 게 최신 판례 중에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미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범죄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전과가 있어야 됩니다. 2회 이상의 전과가 있어야 돼요. 2회 이상의 전과에 뭐를 포함할 것인가? 보호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포함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죠. 무죄죠. 얘가 성범죄 전과가 2번 있으면 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전과가 2번 있어야 된 거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2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밀양사건에서 보듯이 14세 이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지만 뭐 하는 거야? 애한테 보호처분을 때리는 거죠. 그렇죠? 유죄면 유죄가 먼저 나와 있겠지. 보호처분의 전과는 뭐가 아니야? 무죄의 전과죠. 무죄니까 전과가 아니야. 무죄니까 전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좀 넓어지고 있어요. 성범죄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도 인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음주운전에도 인정이 됩니다. 음주운전에도. 판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법 개정 전에 전과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포함하겠죠. 왜? 보호처분이잖아요. 보호처분.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 정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2번 있으면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정전의 전과도 뭐가 된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이 실효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면해도죠. 그렇죠? 형 실효가 됩니다. 형 실효 전과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형이 실효가 됐지만 이 사람은 음주운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지. 형 실효 전과도 포함된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좀 봅시다. 어디까지 했었나요? 2번에 3번 정도 했었죠. 그렇죠.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률 5조 1항 3호에는 그렇죠.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로 성폭력 초범죄 2회 이상의 전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2회 이상의 전과에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뭐이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봤던 부분입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대부분 규칙이죠. 법이야,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지. 조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갑시다. 조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형벌 받기 위해서군요. 엄격히 해야겠죠. 왜? 피고인에게 범죄와 형벌 그리고 전과를 부여하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겠어. 인권침해 크니까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맞죠? 2번.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법적 요청 해석은 허용되겠죠. 형법은 해석은 엄격하긴 해야겠지만 모든 법이 모든 사실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판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법이 아니죠. 형식적 의미의 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판례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그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처벌하여도 형벌 불사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왜? 판례는 죄형 법종주의 형벌 불사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은 부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사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봉사명령 아까 말씀드렸죠. 뭐하고 유사하다?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벌불사구 원칙이 적용된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하는 것은요. 부칙으로 적용 여부를 정해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은 절대 형벌 불사구 원칙이라든지 시간적 적용 범위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법이 정해냈기 때문에 법이 정해낸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신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 잠깐 봅시다. 그죠? 어디를 지울까요? 여기를 또 지워야겠네요. 그죠?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법적인 사안입니까? 형사소송법적인 사안입니까? 형사소송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형벌불소구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을 처벌한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을 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아니면 법률 유보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소급 입법도 금지가 되는 거잖아. 소급 형법만 금지되는 겁니까? 소급적으로 피고인의 자리,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소시효 연장과 폐지는 뭘로도 볼 수 있어요? 소급 입법 금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소급 입법 금지라는 것은 행정법이라든지 헌법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 소급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표가 있습니다. 좀 더 올릴까요? 부진정 소급표. 진정 소급표는 공소시효 기산점이 현재부터입니까? 범정이 종료시죠. 범종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이 개정이 진정 소급표는 여기가 완성이라고 할까요?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이렇게 완성된 다음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공소시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처벌되지 않는 게 처벌되는 것처럼 됐죠.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니까 난 처벌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처벌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인권 침해가 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불허고요. 예외적으로 허용입니다. 5.18 특별법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돼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성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처벌하는 것은 뭐가 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됐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게 5.18 특별법 사례죠. 5.18 특별법 사례. 부진정 소급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부진정 소급표는 공소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근데 완성되기 전에 법이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단지 가벌성만 연장한 거죠. 가벌성만 연장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허용되죠. 왜? 인권 침해가 크지 않잖아요. 처벌되려면 처벌되겠으니까. 단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피해자의 신뢰를 깬다면 그렇죠. 불허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진정소급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쵸?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진정소급표. 그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걸 뭐? 부진정소급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형법의 시간적 적용보험입니다. 아이고. 끊임없이 지워야 되네요. 네. 판사를 좀 많이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많이 지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조 1항과 1조 2항에 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위헌 판결에 대한 것만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소리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나온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위헌의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좀 봅시다. 여기에 이제 간통죄는요, 종래부터 위헌 합헌이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합헌이 됐죠. 옥소리 사건도 옥소리 씨가 위헌 결정을 청구했지만 결국은 뭐가 됐어요? 합헌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헌을 청구합니다. 그렇죠. 위헌을 청구했을 때 뭐가 됐어요? 이제 뭐가 된 거야? 위헌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원칙적으로 옛날같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위헌 결정에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모든 간통 사건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위헌 무죄가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 배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간통죄를 위헌을 만들면 인재가 간통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이라든지 형사보상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시다. 그렇죠? 일부 책에는 써있지 않던데 좀 적어놓읍시다.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됐어요. 위헌에서 무죄가 된다는 건 피고인에게 유리하죠. 위헌 무죄. 그렇죠?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위헌 무죄를 인정하자. 맞아요. 법이 바뀐 지 꽤 됐는데, 그죠? 위헌 무죄를 하는데, 이 무죄의 소급표를 언제까지요? 최종 합헌시까지 하는 거예요. 최종 합헌시까지. 최종 합헌 때까지는, 마지막까지는 뭐라 그래서? 이건 합헌이라고 얘기했지.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야? 이때까지는 합헌인 거예요. 단, 최종 합헌이 끝난 다음에 위헌이 했으면, 이 위헌에서 최종 합헌시까지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소급해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옥소리항 이후에 간통 사건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뭐로 구제할 수 있어요? 재심으로 무죄가 구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재심에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 합헌 결정 이전은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유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된다? 계속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죠? 간통 사건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렇죠?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면은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죠. 옥소리항 사건이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심 청구를 하시면 무죄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이전 사건들은요, 계속 유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럼 옥소리항 사건은요? 위헌 청구를 하셨죠. 위헌 청구를 하시고, 위헌 청구를 하면 뭐가 됩니까? 공판 절차가 정지되죠. 정지된 다음 유죄 판결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왔겠죠. 따라서 그분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무상으로도 뭐 이런 사건들을 걸러내서 수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니까, 그렇죠? 소액 사건이겠지만 그래도 뭐 요새같이 힘들 때 짭짤하죠. 그렇죠? 변호사들이 친구들 만나면 다 힘들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갑시다. 최형 법정주의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청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죠?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다가 혹은 실무를 같이 공부하시다가 그렇죠?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작은 양의 책을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보는 걸 저는 굉장히 권합니다. 그렇죠? 두꺼운 책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걸 공부하고 뒤에 걸 잊어먹고 뒤에 걸 공부하고 앞에 걸 잊어먹죠. 아니면 앞에 것만 보다가 그렇죠?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책을 좀 보시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리마인드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주행법정주에 대해서 하고 시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적 적용 범위입니다. 1조 1항이죠. 1조 1항. 그죠? 행위시법주의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해서는요, 형벌을 어떻게 부과하게 있어요? 행위시. 네가 범죄 행위를 할 때 어떤 법이 있는가를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살인죄를 하면 이 정도 형벌을 받겠구나 예상했으니까 뭘로? 행위시법에 의한다. 그렇죠? 일단 행위시법의 판단은 기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종료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 종료시. 그렇죠? 예. 결과 발생은 포함한다, 안 한다? 결과 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근데 1조 2항이 더 중요하죠. 1조 2항을 가지고 1조 1항을 다시 오겠습니다. 1조 2항. 1조 2항은 조문은 제가 형법 조문을 외우라는 말을 거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유일하게 외우라고 하는 측면이 1조 2항입니다. 1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 행위가 종료 후에 법이 변경이 됩니다. 법이 변경이 됩니다. 처벌되지 않는 게 처벌되는 것처럼 변경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처벌되던 게 더 낮아지죠. 그렇죠? 끝까지 갑시다. 이럴 때 확정 전이라면 요건 뭐가 된다? 처벌되던 게 처벌되지 않게 되겠죠. 미안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무슨 판결을 하겠어요? 여기는 면소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왜? 적용될 법이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무슨 판결을 한다? 면소 판결하고요. 확정 후에는요. 형 집행 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법이 변경됐을 때, 그렇죠? 확정 전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확정 전에는 경한 신법을 적용하겠죠. 그렇죠? 확정 후에는 뭐가 된다? 범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이제 기판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고 법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문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 여기. 그죠? 하지만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법이 유리하게 개정됐다 그래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판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칙이 있다면요. 부칙에 따르겠죠. 최형법정주의 법률에 의하도록 했잖아요. 부칙도 법률이죠. 법률이 뭐야? 소급 적용하라고 했으면 소급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추급 적용이라고 했으면 추급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이 부칙이 있으면 부칙에 의한다. 법이 개정됐어도 법이 계속 가중 처벌하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렇죠. 주차 금지를 시켰습니다. 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이 주차장이 풀리겠죠. 그래도 뭐 하라는 거야? 그때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계속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칙이 의한다. 그렇죠. 계속 처벌한다. 그렇죠? 부칙에 의하면 부칙에 따른다가 되겠죠. 부칙이 있으면 부칙에 따른다. 부칙에 따른다. 이게 도리어 주행법정주의에 합당하겠죠. 문제는 부칙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칙이 없는 경우에 판례는 무슨 설을 따르고 있어요? 판례는 동기설을 따르고 있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판례의 기준입니다. 동기설이라는 게 형법 법전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동기설을 따르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법적 견해 변경하고요. 우리가 법적 견해 변경은 뭐라고 합니까? 반성적 고려라고 하죠. 반성적 고려. 그 다음에 사실관계의 변경하고요. 사실관계의 변경하고요.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책적 고려라고 하죠. 정책적 고려. 요건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 견해 변경은. 요거는 1조 2항으로 바뀐 법을 신법을 적용하지만 이건 법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만 바뀌었지. 법이 바뀌었는데요. 아니야, 판례는 그래도 처벌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된다? 1조 1항을 해서 여기는 뭘로? 신법으로, 여기는 국법으로 계속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내용들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아실 거고요. 기존의 내용들. 단 우리는 뭘 외우자? 법적 견해 변경 동기설의 판례들을 쭉쭉쭉쭉 외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범위입니다. 그렇죠? 1번입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세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쵸? 행위시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하였다고 할지라도 범죄 후 법률을 폐지를 해내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1조 2항에 따라 한삭신법을 적용한다. 아니라 그랬어요. 부칙이 있으면 맞아. 부칙에 따르고 그쵸? 판례는 또 뭐까지 따르고 있다? 동기설까지 따르고 있죠. 그쵸? 그래서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1조 1항 뭐 법이 더 강하게 변경됐어야 되죠. 이건 뭘 가지고 비교한다? 법정형을 가지고 비교하자.
왜? 아직 선고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이제 받아들고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뭘 가지고 봐야겠어? 법에 정해진 형만 가지고 보겠죠. 3번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해서 일주형이 적용되겠네요. 단 부칙이 있습니다. 그럼 뭘 따라야겠어요? 부칙을 따라야겠죠. 그렇죠? 부칙을 따랐다고 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든지 심법 우선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죄와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라는 건 뭘 의미한다? 행위 종료시를 의미한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 2번 봅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범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의 성립은 뭐에 의한다?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그렇죠? 처벌도 뭐 하는 거야?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죠. 1번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무슨 판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법에 의해서 면수 판결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법에 의해 처벌한다. 틀렸죠. 범죄 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령의 개표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무슨 판결을 한다? 면수 판결한다. 확정 전에 무슨 판결을 한다? 면수 판결한다. 답 3번이죠.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형 집행의 행위 없다. 형 확정 후 그렇죠. 법이 개폐되면 무슨 판결한다? 형 집행 면제 판결한다. 자그마한 거지만 여기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이제 실무자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내가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뭐 그걸 외워요 라고 하겠지만 외워야죠. 풀죠. 객관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깊이 알고 있는 뿌리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학생들이 암기를 안 한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예요. 하기 싫죠.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개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암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암기를 좋아하면 그 자체가 변태죠. 그게 사람 새끼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 고난을 빨리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1차 시험을 대학교 다닐 때 셋이 같이 붙었어요. 법대생 둘이고 하나는 행정학과였는데 학교 다니던 중에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법대생 둘은 떨어지고 행정학과생은 붙었어요. 행정학과였나 세무학과 그렇죠? 연대 나왔는데 별명이 쌩마였습니다. 그렇죠? 예. 야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 친구가 빨리 붙은 이유는 걔는 모범 답안지를 저희는 만드는데 열한이 있는데 걔는 모범 답안지를 외우는데 열한이 있는 거예요. 남 의견이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는 저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는데 걔는 주관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보다는 객관식이라는 것도 주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평가받기 위한 거니까 자기 의견보다는 남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훨씬 더 유용했던 겁니다.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더 빨리 학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되게 놀랐던 게 정말 충격적인 걔한테 욕을 먹었던 게 한 제가 40 볼 때인가 네 번째 2차 시험을 볼 때 그 친구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음개설을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야 4년 동안 이해를 안 간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네가 바보라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해 안 간 것은 또다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쵸?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집중해서 암기를 하셔야죠. 그쵸?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수험 기간은 짧게 하는 것은 암기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지만 여기 범위 내에서 문제가 안 벗어났잖아요. 한 문제도 지금 판례 뺐으니까 동기세를 관한 판례만 뺐으니까. 근데 이 자체를 1조 1항과 1조 2항으로 암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거예요? 문장이 나올 때마다 헷갈리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들을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소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치울까요? 장소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형법 2조부터 6조에 대한 해석론이죠.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그렇죠? 2조부터 6조에 대한 간단한 해석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 2조가 있고요. 그렇죠? 파란색보다는 흰색이 낫겠네요. 그렇죠? 형법 2조 무슨 주의입니까? 속죄주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 속죄주의고요. 3조는 무슨 주의가 되겠어요? 속인주의죠.
이거는 범죄 발생지가 되겠고요. 속인주의는 피고인이 한국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주 기국주의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기국주의는 깃발이 우리나라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조 보호주의보다 오조 보호주의죠. 오조 보호주의는 무슨 보호주의입니까? 그렇죠. 범죄 관련 보호주의죠.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쳤다 하더라도, 그쵸? 그 범죄가 내외 국통 유공인이라면, 내외 국통 유공인이죠. 내외환죄, 외환죄, 그 다음에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공문서, 그 다음에 공인장에 관한 죄. 그쵸? 예. 이때는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육조보호주의입니다. 육조보호주의는 피해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거나, 그렇죠? 한국 국가거나 이랬을 때 육조보호주의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좀 천천히 볼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그래서 장소역 적용범위에 관한 2, 3, 4, 5, 6조 이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게다가 세계주의에 관한 게 하나 생겼어요. 세계주의. 여기는 잠깐 볼까요? 세계주의에 관한 것이 그쵸 추가됐습니다. 뭐냐면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에 관한 거예요. 그쵸 인신매매에 관해서. 약취인과 인신매매에 관한 거에 대한 세계 협정, 유엔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약취인과 인신매매를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약취인과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면 이게 어느 곳에서 누가 했건 간에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났건 누구건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걸 처벌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취인과 인신매매에 관한 세계주의가 정식적으로 들어왔다. 이게 2012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이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좀 볼까요? 1번입니다. 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 무슨 주의입니까? 5조 보호주의죠. 내외 국통유 공인이었습니다. 그죠?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거는 뭐야? 국교에 관한 죄고, 그쵸? 따라서 이게 아니네. 1번이 답이겠습니다.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이건 뭡니까? 외환죄죠? 국기부방죄. 국기에 관한 죄죠? 그쵸? 그 다음에 소인말소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죠? 그쵸?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형어 감면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요. 요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그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필감면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인감면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필감경이 있고요. 임감경이 있죠? 그쵸?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봅시다. 필감면은, 그쵸? 필감면은 첫 번째, 뭐였죠? 장본인 자유무감. 장본인 자유무감입니다. 그렇죠? 장물범과 본범과 관계 중에서 328조 1항의 친족이 뭐가 됩니까? 필감면이 되죠. 장물범과 본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28조 1항의 친족은 뭡니까? 직배동친가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뭘 훔쳐온 거예요? 소고기를 훔쳐온 거예요. 자식을 먹이려고. 그죠? 그럼 자식이 그 소고기를 나눠 먹겠죠. 뭡니까? 훔쳐온 물건이니까 작물범이죠. 그걸 나눠 먹었으니까 작물 취득죄죠. 이 아들을 중하게 처벌하겠어요? 깎아줘야겠어요? 깎아줘야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작물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훔쳐왔을 때, 그렇죠? 아버지는 뭐야? 본범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작물범이 되겠지. 깎아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작물범의 특칙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때 직배동친과는 뭐 한다? 필요적 감면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수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잠깐 뺄까요? 자수에 관한 특칙이 법원직 시험 문제는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밑으로 빼겠습니다. 자수는 원칙적으로 형벌에서는 뭐에 불과합니까? 인감면 사유에 불과합니다. 인감면 사유죠. 자수는 피해자가 누가에게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죠. 그렇죠? 인감면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필감면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필감면이. 이거, 그쵸. 방통내폭사입니다. 방통내외폭사입니다. 방화제, 통화제, 내란제, 외환제, 폭발물 사용제입니다. 그렇죠? 폭발물 사용제에서 여기에서 AB 음모에 대해서 자수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란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방원이가 내란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알려주는 거야? 내부 고발자가 알려주면 국가가 전복될 위기를 구한 거죠. 얘는 좀 많이 깎아줘야겠지.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필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내란이나 외환같이 큰 범죄에 있어서 그렇죠? 같이 공모했던 자가 AB 상태에서 자수를 한다면 얘는 깎아준다는 거예요. 배신자를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필감면이 됩니다. 필감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위증죄, 무고죄, 허위감정죄도 자수 특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사법적 기능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수 특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증, 무고, 허위감정죄. 허위감정죄는 아시죠? 그렇죠? 인감면입니다. 인감면. 그렇죠? 인감면은 중지죠. 그렇죠? 중지미수. 그렇죠. 외국 불자 과잉입니다. 외국 불자 과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이에요.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 근데 여기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요. 일단 끝까지 갑시다.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 그 다음에 불능미수. 자수는 원칙적으로 인간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잉방위, 과잉 긴급피난, 그 다음에 과잉 자구행위. 그렇죠. 이런 건 인간면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필감경입니다. 필감경. 그렇죠. 농약방주입니다. 농하자. 심신미약자. 그렇죠. 그 다음에 방조범. 필감병이죠. 그렇죠. 인감경입니다. 쓰기가 되게 애매한데 좀 여기다 적을까요? 예. 단체 장애 해방입니다. 단체 장애 해방. 단체는 범죄단체 조직죄예요. 범죄단체 조직죄. 장애미수요. 그 다음에 해방감경 규정이죠.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거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길게 이걸 다 오늘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이에요. 이 사람이 밀수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일본에서 잡혀서 일본에서 형을 산 거예요. 이 사람 한국으로 다시 오겠죠. 그렇죠? 한국에 왔을 때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재판할 수 있다예요. 왜? 외국에서 받은 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존중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우리나라가 존중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존중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다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판. 요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였어요? 인감면이었죠. 인감면이 불합치 판결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애를 그대로 형을 집행하고 임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과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합치를 받고 뭘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필감면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바뀐 상태입니까? 안 바뀐 상태입니까? 안 바뀐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 30일까지 그렇죠? 이걸 개정 시한을 줍니다. 개정 시한을 주고 그 다음에 불합치하면서 계속 적용을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간면이에요, 필감면이에요. 아직까지는 인간면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시점이 2017년도는 뭐가 되겠어요? 필감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개정한다 안 한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개정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잔정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형의 감경 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범죄에 의해서 외국에서 받은 형을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 면제한다.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답니다. 인간면. 그쵸. 근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내란죄에서 예비임무하였다가 여기 이건 여기죠 지금. 지금 인간면이죠.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필감면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2016 지나서는. 그 다음에 내란죄를 목적으로 범한 예비임무했다가 그쵸. 내란죄 어디 있었나요? 뭐지? 여기. 내란죄에 있어서 저 예비임무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필감면이 된다 그랬죠. 필감면. 그쵸. 내란죄. 면제한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중지미수 뭐였어요? 중지미수. 필감면이었죠. 그쵸. 필감면. 필감면. 여기 있죠. 장본인 자유무관. 장본인 중지미수. 여기도 장본인 중지, 자유무관. 그래서 중지미수, 필감면입니다. 농화자 뭐였어요? 농화자 필감경이었죠. 그렇죠.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 시적 적용 범위에 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합시다. 그렇죠.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렇죠. 대한민국 영역 내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범죄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죠. 속지주의에서 우리법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이었어도 어디서 간통행위를 했어? 한국에서 간통행위를 했으니까 한국법이 적용되겠지. 그렇죠. 한국법이 적용된다면 누가 고소권을 갖습니까? 배우자가 고소권을 갖죠. 그래서 배우자가 고소권이 있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범죄 행위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한국법이 적용되겠죠. 3번.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인장을 위조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 산문서 4인장 위조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재판권이 없게 되겠어요. 그렇죠. 4번.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에 외국인이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한국인 연예인이 가서 필리핀에서 도박을 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피고인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범죄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